분할 매수 들어가서 이런 소리 말고 자, 이 장에 지금 나 지금 멘붕 왔어요. 어떻게 전략을 주시겠어요? 9월 FOMC까지 조정이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서 또 기회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올해 미국 성장률이 다시 뭐 2% 밑으로 곤두박질 칠 정도로 위축되는 국면도 아니고요. 그리고 작년 10월 달에도 미국 증시 10% 가까이 조정받았습니다. 저희는 사실 사이클이 끝났다. 책임질 수 있어요. 어? 제가 아니라 저희 주식 전략 하시는 분이 또 도망간다. 다음 오케이. 주에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다음 주에 출연한다고 하니까 이제 그때 음. 또 시청자분들이 한번 방송을 보시고요. 저 두갈식으로 한번 얘기하고 가겠습니다. 오늘 이 지금 전 세계가 난리가 났는데 이거 우리 두 분께 여쭤볼게요. 이럴 줄 알았다. 저부터 그냥 얘기를 드리면 네. 사실 미국 9월에 금리 인하하고 제가 뭐 여기 인포맥스 연합 뉴스경제TV 방송 나올 때 얘기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올해 연준이 3번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다라는 네. 주장을 지금도 예. 견지는 하고 있거든요. 그 3번 인하의 근거 중에 하나가 지금까지 미국 경기가 상당히 외형적으로 좋은 부분으로 끌고 오는 힘이 있었고 네. 그런 와중에도 이제 물가 좀 잡히면 금리 낮춰서 유동성에 대한 기대. 그래서 그걸 예. 저는 두 손에 떡을 쥐고 있는 미국 증시의 형태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경기도 좋고 유동성에 대한 미래 기대도 있으니까 그게 지금까지 미국 증시 강세의 원인이었는데 근데 이제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할 때부터는 사실상 이제 그 금리를 낮추는 금리를 낮춰야 될 만한 환경이 될 거다. 그래서 그때부터 뭐 엄청난 뭐 경기 침체라든지 이런 쪽의 우려보다는 그동안 올라왔던 그 두 손의 떡 중에 특히나 펀더멘탈 쪽에 대한 기대는 이제 조금씩 접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도 미국 증시의 속성을 놓고 보면 나스닥보다는 다우존스 중심으로 해서 과거 이제 좀 네. 경기 민감도 예. 이런 쪽에 무게 있는 주식들이 좀 더 강세의 흐름을 작년부터 나타냈다는 거죠. 인플레이션 흐름과 함께. 그래서 지금 사실 최근에 이제 몇몇 지표들 좀 둔화되기 시작하면서 이번에 FOMC에서는 오히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는 더 강화됐는데 예. 그거를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를 강화시킨 요인이 뭐냐 이제 우리에게 위험은 고물가 외에 다른 부분을 더 봐야 된다. 그래서 저는 두 손에 쥐고 있던 떡 중에 하나인 펀더멘탈에 대한 그 기대 부분이 그쪽 부분이 이제 좀 사라진 게 아닌가. 그래서 9월 이후에 와야 될 부분들이 저희 같은 사람들이 그때 금리 인하를 했을 때부터 걱정을 할 필요가 있겠다 했던 게 지금 그 앞에 금리를 낮춰야 될 이유들로 좀 최근에 뭐 고용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 둔화 우려들이 생기니까 오늘 좀 시장이 좀 민감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문 팀장께서는 이럴 줄 아셨어요? 전혀 몰랐습니다. 금리 인하하면 도망가라며. 근데 금리 인하 아직 안 했는데도. 네, 벌써 좀 반응이 빠르게 왔죠. 예.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6월에 그 전망을 좀 바꾸면서, 예. 그러니까 주식에 대한 전망을 이제 6월달에 그 전까지는 스트롱 롱, 근데 저희는 중간이 없이 스트롱 숏으로 이제 바꿨는데요. 예. 그렇게 한 이유는 이제 펀더멘털이 악화되는 건 저희가 꾸준히 말씀을 드려왔었고. 물가도 안정되는 건 뭐 당연한데 뭐 물가 안정은 좋은 건데 그리고 이제 주식 쪽에서는 특히 실적 기대감이 너무 높았다.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요소는 예. 타이밍을 알 수가 없습니다. 타이밍을 알 수 없다. 이 두 개 요소 즉 뭐 고평가됐다거나 실적 전망치가 과대평가됐다거나 펀더멘털이 악화된 건 이미 한참 된 거기 때문에 얘를 가지고서 왜 하필 7월 들어서 그리고 8월에도 이렇게 장이 흔들리냐 그 타이밍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저희는 이제 복잡계라는 경제를 그리고 금융시장을 볼 때 예. 이제 임계 상태였다는 거죠. 물 끓기 직전. 네. 어떤 임계 상태가 이제 있었는데 그 임계 상태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이유 때문에 즉 실적 전망치가 너무 과대평가돼 있다. 예. 또 펀더멘털이 악화돼 있다. 그러니까 예. 이건 어차피 임계 상태인데 이제 임계 상태라고 해서 이게 물이 끓느냐 혹은 우리가 어렸을 때 놀이터에서 이제 흙을 뭉쳐놓고 위에 성냥을 꽂은 다음에 서로 흙 뺏기 놀이를 하지 않습니까? 서로 뺏어 가다가 성냥이 쓰러지는 그 임계점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아무리 해도 안 쓰러질 때가 있고 살짝만 해도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네. 이제 그 임계점을 만드는 건 이제 저희가 트리거라고 합니다. 트리거. 네, 트리거.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제 트리거가 더 중요하죠. 네. 특히 이제 요즘 같이 장이 많이 흔들릴 때는 사람들은 트리거에 굉장히 민감하게 원인으로서 어제 이제 트리거가 접근을 뭐였습니까?
사실 트리거는 이미 6월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뭐 ISM 제조업 지수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촌스럽게. 제가 그죠? 그런 얘기는 잘 그런 안 얘기는 하죠. 안 하실 거고. 예. 트리거가 어, 뭐였어요? 제가 생각하는 트리거는 왜 동시다발적으로 이러느냐 말이죠. 두 개입니다. 뭐죠? 첫 번째는 제가 굉장히 맨날 보는, 예. 저 혼자 보는 예. 달러 자금 시장에서의 움직임. 달러 자금 시장에서 움직임. 이른바 유동성이겠네. 네. 이게 설명은 이따 들어갑시다. 지금 두 이해가 가지 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식사 가시기 전에 한 몇 가만 물어보고 일단 본론 들어가려고. 그리고 두 번째는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상당한 트리거로 작용했습니다. 이게 엔화를 건드리면서 마치 볼리 그 당구공이 여기 텄다 여기 텄다가 갑자기 크게 퍼뜨리듯이 이 아주 작은 오케이. 트리거가 복잡계를 망가뜨려 버려요. 오케이. 살짝 맛배기로만. 그러면 두 번째 질문. 오늘 이거 단발성 조정으로 짧게 끝날 것 같다. 아니면 이거 조금 이렇게 소위 말하는 시장의 추세 반전 내지는 변곡점이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9월에 금리 인하했을 때부터 주의하자라고 했을 때부터 저도 네. 뭐 경기 침체를 전제하에 뭐 급락장이 올 거다라고 본 건 아니었는데 지금 사실 올라온 강도 대비해서 그동안 미국의 기술주 중심으로 조금 고평가 논란이 많았잖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좀 보여드리고 싶은 그림 중에 하나가 제가 들고 온 자료 중에 1페이지 그림을 보시면 되게 심플하게 지금 이게 미국 성장률 컨센서스가 지난 2년 동안 주요국들 대비해서 뭐 유럽이나 미국 옆에 경제 붙어서는 캐나다 이런 데보다 미국 경기 워낙 좋았어요. 네. 그렇게 작년에 2% 중반이 넘었고 올해도 이제 지금 연초반에도 1%대 얘기하다가 지금 2% 넘었는데 그러니까 요 근래 조정에 보면 아까 문홍철 팀장도 지적했지만 뭐 지금 고평가냐 아니냐에 대한 인식이 있다는데 미약하긴 하지만 미국 성장률 컨센서스가 최근에 피크아웃하고 조금 둔화가 됐습니다. 이 둔화된 포인트를 중요한 이게 이제 앞으로 시장 여건하고도 중요하게 보는데 네.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제 미국 경기가 그동안 끌고 왔던 힘이 외형적으로 지금 2%가 넘는 성장을 2년째 끌고 왔는데 그럼 경기 여건으로는 지금도 아까 펀더멘탈이 분명히 이제 모멘텀은 둔화되고 있었지만 생각한 것보다 근데 외형적으로는 좋았는데 저는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전에도 계속 강조드렸던 그리고 미국의 경기 여건이 올해 뒷단에 좀 식어갈 때 주장했던 게 요거거든요. 이 오른쪽 그림인데 이게 재정의 성장 기여도입니다. 22년 상반기에 두 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찍고 나서 미국 경제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가 21년에 경기가 워낙 좋았잖아요. 팬데믹 때 과도하게 풀어놓은 그 정책 효과 때문에 21년엔 6%가 넘는 성장을 했거든요, 미국이. 그러면서 그때 재정 과도하게 풀고 통화정책 완화였던 걸 22년 상반기에 언와인딩하기 시작하면서 미국 경제가 계속 좋았을 것 같지만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맞았어요. 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22년 하반기부터 그러니까 22년에 23년 성장률 예측했던 거 보세요.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경착륙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때는. 이 얘기를 했다가 이게 이렇게 뛰어 올라갈 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미국 경제를 뭐 지금 미국이 노동시장이 타이트해서 그게 임금소득이 잘 걷어져서 그게 소비가 잘 돌아왔다? 아니요. 재정의 이 그 6분기 연속 재정의 성장 기여도 부분이 컸는데 이 부분이 올해 들어서 확실히 힘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윤파 부장님. 네. 오늘은 이 설명은 넘어갑시다. 뭔 진행자가 자꾸 패널 말을 끊느냐 하겠지만 저 뭐 오늘 국회 상임위원장처럼 할게요. 네네. 많이 티꺼우실 겁니다. 많이 티꺼우실 텐데 지금 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네. 7월 30일 날 일본은행이 금리를 다시 올리기도 하고 그렇게 네. 했는 날 오히려 저점 대비 일본 니케이는 저점 대비 1000포인트 올랐어요. 그러다가 그 다음 날 또 1000포인트 빠지고 네. 오늘은 갭다운을 해갖고 무려 얼마가 빠진 거예요? 2000몇 포인트가 빠졌어. 네. 마찬가지 엔비디아가 뭐 31일 날 말일 날 확 잡아당겨가지고 월봉이 관상이 확 달라졌다가 그러고 나서 어제 또 달 딱 바뀌니까 그냥 또 꼬로박고 있고 오늘도 꼬로박을 자세인데 지금 저 방금 설명하신 저걸로 최근 며칠의 이 흐름을 갖다가 이렇게 쫓아가기는 좀 그거 한 것 같아요. 갑자기 뭐가 달라졌냐 말이죠. 제가 드리고 싶은 제가 이 얘기를 꺼내서 들고 왔던 거는 지금까지 미국 경제를 과열되게 그리고 좀 좋게 포장했던 거는 재정의 기여도가 상당히 컸다라는 네. 부분인데 그 네. 부분의 힘은 이제부터 빠지기 시작한 거고 이 힘이 빠지기 시작하면서 그게 증거로 드러나기 시작한 게 아까 저는 매크로를 보는 사람이니까 그걸 어제서야 알았어요. 미국 시장이. 그러니까 이제 ISM 같은 경우에 이렇게 급락할 거라고 보지 않았잖아요. 그거 하나로 저는 정파라고 늘 평가가 되니까 그 ISM 지수에서 고용지표 망가진 거랑 최근에 연준 인사들이 미국의 논판만 놓고 보면은 그렇게까지 아직 미국 고용이 많이 위축된 것 같지는 않은데
위축이 된 것 같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미국의 일부 이제 늘어나고 있는 실업수당이라든지 이런 증거만 가지고도 벌써 노동시장에 대한 공포를 같이 언급하기 시작했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큰 틀에서 아까도 얘기드렸지만 주식시장은 기대를 선반영하고 여기 이 성장률 전망 상향된 것만큼의 이익에 대한 기대도 갖고 왔지만 이제 여기서 더 이상 더 이상 더 할 수 있는 거는 좀 제한적인 게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장이 지금 며칠째 급락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변동성을 가져오면서 이제 전환점이냐 아니냐는 고민을 하는 건데 그래서 이 큰 틀에서 그동안 서포팅해줬던 가장 이 정책적인 꽁돈이었던 재정 부분의 힘이 약화되는 부분은 펀더멘털에 대한 기대는 이제 앞으로 상당히 좀 빠질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추세적으로 뭐 급락을 할 거냐? 아니요. 이제 기대를 가지고 올라갔던 부분에 대한 반작용들. 그래서 저는 이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9월에 인하를 시작하면 기간 조정에 들어갈 거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동안 올라간 거에 대한 반작용이 지금 민감도 있게 나오죠. 왜냐면 다들 지금 이 고점 수준에서 팔고 싶은 욕망들이 좀 클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고 지금 당장 눈앞에 미국 경제가 침체의 징후가 나타날 정도로 부러진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동안 밀어주고 올려줬던 힘이 이제 빠져나가면서 나부터 여기서 이익 실현하고 싶다라는 기대가 그런 심리적인 부분이 저는 훨씬 크다고 봅니다. 그게 몇몇 경제 지표에서 확인이 된 거고 남들보다 먼저 팔고 싶다라는 거죠 지금. 그런 상황들이 지금 변동성을 키우고 있다. 그러니까 아까 엔비디아 얘기하셨는데 하루에 10%도 올랐다가 또 다음날 6% 넘게 빠졌다가 이런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쇄작용이 저는 앞으로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조금 이제 지금부터는 저는 펀더멘탈이 아니라고 봅니다. 오케이.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문님 아까 네. 저 자금 시장 흐름, 즉 유동성 측면에서 뭐가 달라졌죠 지금 며칠 사이에? 그림을 먼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그러시죠. 지금 4페이지의 그림을 봐주시면 저 노란색 선 예. 저게 소퍼에서 실효 FF 금리를 뺀 소프가 뭔데요? 소퍼라는 거는 이제 국채 시장에서 예. 국채를 담보로 빌리는 금리인데요. 음. 이제 레포 금리를 바탕으로 산출합니다. 단기 자금 시장에서의 네. 실제 상당히 많은 금융기관, 특히 헤지펀드들이 저 예. 소퍼 금리로 조달합니다. 조달을 한다. 네. 헤지펀드, 뭐 레버리지 펀드, 그리고 초대형 은행들, 저 소퍼로 국채를 담보로, 미국채를 담보로 조달을 하는 금리가 있고요. 이 FFR이라는 게 이제 실세 기준금리인 거죠. 저게 뭐 연준 기준금리예요. 오케이. 네. 자, 그런데 거대한 기관들, 금융기관 및 헤지펀드들이 빌리는 금리가 지금 연준의 기준금리보다 네. 기조적으로 올라옵니다. 이게 6월부터 그래요. 6월부터. 네. 물론 작년 12월에도 좀 튀죠. 예. 근데 원래 이 금리는 9월 말, 12월 말 같이 분기 말, 연말엔 늘 튀어요. 그래서 굳이 보실 필요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분기 말 6월 달에 잠깐 튄 거 있어요. 지금 예. 그림 보시면은 언제쯤? 6월에 한번 튀었죠. 그때가 6월. 네, 이때 6월. 네네네. 근데 이거는 뭐 당연히 트는 거니까 예. 뭐 그렇다 쳐. 그런데 그 전에부터 6월 초부터 슬금슬금 올라오기 시작하더니 예. 7월부터는 기조적으로 올라옵니다. 이게 작아 보이지만 단기 자금 시장에서는 1bp가 되게 커요. 예. 그리고 이게 바로 이제 어저께인데 보면은 위로 쭉 올라왔죠. 이게 뭘 의미하냐? 네. 자, 헤지펀드의 기본 컨셉은 자기는 돈이 없어. 예. 담보로 국채를 맡기고 돈을 빌려서 이걸로 엄청난 양의 다른 트레이딩을 합니다. 예. 이 트레이딩에는 가장 유행했던 건 AI 롱, AI 롱, N 숏, N 숏, 반도체 롱, 반도체 롱, 호주 달러 숏. 아, 죄송합니다. 호주 달러 롱. 호주 달러 네, 롱. 호주 달러 롱. 왜냐면 캐리 트레이드에서 N 숏과 늘 호주 달러가 같이 움직여요. N을 매도하는 대신 호주 달러는 롱을 숏 치는 하고. 거죠. 오케이. 네. 이러한 포지션들이 이제 엄청나게 있었다는 거죠. 특히 뭐 트럼프 트레이드 때는 뭐 장기 금리, 네. 숏, 예. 뭐 이런 것도 있었고 하고 있었는데 예. 이게 원인인지 결과인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자금 시장에서 조달 환경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 그래프 자체가 시사하는 바가 지금 돈 빌리기 빠듯해졌다는 얘기네요. 이게 굉장히 문제가 더 큰 게 뭐냐면 네. 연준은 양적 긴축을 줄였거든요. 양적 긴축을 줄였죠. 네. 그럼 돈 빌리기 쉬워져야 되잖아요. 네. 근데도 이래요. 네. 저 또 하나는 트레저리에서 빌 발행을 늘리면 유동성이 풀린다는 건 제가 그동안 말씀드렸습니다. 트레저리에서 빌 발행을
늘린다. 네. 면 유동성이 공급된다. 빌 발행, 재정정권 같은 걸 발행하면 시중에 자금을 빨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제국에서 하루만 그렇습니다. 하루만. 네. 돌고 돌고 돌아서 다시 재정이 풀리기 때문에 음. 다시 유동성이 풀리는 메커니즘이 있는데 음흠. 그 메커니즘은 오늘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예. 빌 발행이 늘어나면 늘어나면 유동성이 풀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근데 7월부터는 좀 늘었거든요. 어? 6월까지는 좀 부족하긴 했어요. 네. 네, 그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7월부터는 이번 주였죠? 이번 주에 재무부가 네. 분기 빌 발행 계획을 발표했는데 음. 그 내용으로도 늘리겠다 이렇게 나와 있었어. 그러니까 더 이상하지. 연준은 긴축을 줄였죠. 그러면 돈이 풀려야 되잖아. 네. 정부는 T빌 발행을 늘렸죠. 예. 그 유동성 풀려야 되잖아. 어? 그런데도 지금 이 모양이라는 거예요. 글쎄. 돈 어디 갔어요? 지금 이게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그 돈 어디 갔어요, 그래? 그 돈이 어디 갔다기보다는 이거는 이제 비유하자면 일하다 보니까 무슨 TMF 청문회 건너. 그 제- 돈 어디 갔어요? 하는 소리. 제 어디 많이 몸에 들었는데. 지금 피가 한 5리터가 필요할 겁니다. 음. 네, 5리터 정도. 피가 만약에 4리터가 되면 정신을 잃겠죠. 네. 마찬가지로 이 금융 시스템에는 예. 최소 필요한 유동성의 양이 있습니다. 예. 이게 피 혹은 비타민과 비슷해요. 음. 근데 그 절대량을 하회하거나 터치하면 그때부터 아주 작은 비타민이 별것도 아니지만 필요량 넘으면 다 배출되잖아요. 뭐 약간 이제 비타민 늘 먹던 게 섭취가 부족하면 약간 입술에 경련이 올 수는 있죠. 네. 근데 오늘은 경련이 아니고 지금 이건 발작이야. 이 비타민은요. 네. 왜 바이타민이냐? 해당 레벨을 조금만 하회해도 사람이 필수 영양소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쓰러집니다. 비타민 효과가 그래서 이름이 바이타민이에요. 마찬가지로 피도 그렇죠. 필수량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사람은 바로 의식을 잃고 더 피가 나가게 되면 이제 사망하게 되는 상황인데 지금 아까 보여드렸던 요 레포 금리라는 게 결과로서 금융시장의 유동성이 필수량 이하로 떨어졌다. 그거에 대한 강력한 체온계 혹은 혈류량에 대한 게이지 같은 겁니다. 따라서 이 금리의 단기 금리의 상승은 굉장히 저희가 조심스럽게 보고 있는데 네. 최근에 6월 달부터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즉 6월부터 이미 자금 시장에서는 연준이 돈을 풀어주고 예. 정부가 돈을 풀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이걸 정확히 모르냐면 인체는 우리가 피라는 것을 몇 리터가 있어야 되는지 알고 있잖아요. 예. 인체 실험을 해봤으니까. 예. 하지만 현재 코로나 이후에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유동성 환경 하에서는 정말 어느 정도가 있어야 이게 적정한지 우리가 몰라요. 예. 줄어봐야 알아. 어. 근데 지금 온 것 같아요. 그 제가 아까 그 재정 얘기를 한 게 결국은 이거랑 연결되는 거예요. 재정 쪽 그 하고. 왜냐면은 미국이 지금 네. 재정 적자를 줄이면서 재정의 성장 기여도 탄력을 낮춘다는 거잖아요. 그동안 무리하게 미국 경제를 과열시키면서 사이즈를 키워온 거죠. 그러니까 아까 피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몸집이 커지면 혈류량도 더 많아져야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네. 그만큼 뭐 몸을 그 큰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미국의 지금 자산 시장이나 뭐 주가나든지 여러 자산 시장들이 지금 비대지고 커져 왔잖아요. 사실은 거기에 그 피들이 계속 공급되면서 서프팅했는데 지금 제가 이 5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림이 방금 문 팀장이 단기 자금 시장 오히려 국채 발행량이 줄었는데도 그러면은 금리가 안정돼야지. 지금 보시면 QRA가 이번에 발표됐는데 3분기에 원래 8천억 달러 정도. 그래서 제가 예전에 문 팀장님하고 2분기 한 5, 6월 달에 방송할 때는 3분기엔 이쪽에서 돈이 풀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가 현실적으로 지금도 보면 8천억 달러 계획을 7천억 달러로 낮추고 이게 이제 3분기에 원래 속보로 나왔던 게 지금 잠정치로 1천억 달러를 줄였고요. 예. 4분기에는 5천억 달러대로 평균 발행하는 수준보다 확실히 좀 떨어뜨리는 경향이 보입니다. 그러면 아까 빌 같은 경우에는 이번 2분기 중에 2분기나 순상환이 진행이 됐고요, 이미.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재정에서 서포팅하면서 그동안 큰 틀에서는 정부가 써주면서 시장에 이 비대해지는 경제, 자산 시장에 연준은 긴축을 해왔지만 지금 큐티 테이퍼링까지 하면서 근데 큐티 테이퍼링이지 연준도 여전히 돈을 풀고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줄이는 거에 대한 부분은 부담을 덜어주는 거지. 금리 인하도 하겠다는 기대로 지금 시장 금리들이 떨어져 주고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돈이 본격적으로 연준도 지금 투여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네. 내대 금리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자금줄들이 조금 타이트해지고 그게 아까 그 FOMR이나 그런 레포 금리들 쪽에 이제 차입하는 쪽에서의 이제 타이트함을 만들기 시작한 거고 그게 지금 금융시장 입장에서는 그게 누적돼 오다가
일부 이제 아주 취약한 매크로 지표들까지도 저렇게 결과가 안 좋네라고 했더니 아까 얘기했던 패닉 분위기를 그런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원래대로 가면 연준이 이번 FOMC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들을 많이 줬으니까 그 기대를 더 반영. 근데 그 기대들을 지금까지 충분히 녹여왔잖아요. 또. 이미 다 반영했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진짜 아까 얘기했던 내 몸집에 비해 피가 부족하다라는 저는 오늘 현상은 아까 문홍철 PD장이 자꾸 혈액 얘기했으니까 예. 빈혈 현상이 빈혈 일시적으로 증세다. 나타났다. 근데 지금부터 이게 그런 본격적으로 빠질 거냐. 아까 얘기했다시피 연준이 지금 이 상황들을 보면서 결국은 9월 올해 이제 9월에 액션 시작하면 2번 아니 그 이상에 대한 인하 기대들도 지금 넘겨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금리 단에서의 이제 약간 그런 부담들을 덜어주는 것들이 나오면 네. 일단은 지금 변동성이 커져서 다들 걱정들이 많긴 하지만 그 과정들을 스무딩 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통화정책 쪽에서는 계속 들어올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케이. 연준이 빨리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연준이 정신을 차려야 된다. 네, 지금 상황이 제가 보기에는 좀 유동성 상황만 보면 예.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가장 연준 출신 중에 매파였던 그 전 뉴욕연의 더들리 같은 사람. 더들리가 뭐 6월 달까지 그 양반은 연준이 지금 금리가 이게 높였다라고 생각하는지 의심해 봐야 된다. 이거 5%대 중립금리가 얼마인데 이런 얘기하던 양반이 갑자기 7월 달 한 달 만에 그 그루잖아요. 맞아요. 그 정도 민주사면 이번 달에 금리를 낮춰야 된다. 네, 그랬었죠. 너무 전격적으로 의견을 변경하면서 도대체 뭘 보고 저러지? 이게 저기는 빌 더들리 같은 경우는 다소 정치적 정치적인 성향도 감안해야 돼서 읽어줘야 되지만 저는 거기다가 LLE안까지도 빨리 금리 인하해라 할 때 보니까 그분들은 뭔가 냄새를 맡은 것 같고 그 두 사람이 전형적인 매파였습니다. 그랬죠. 네, 맞아요. 그러니 그 전형적인 매파했던 그 두 사람이 뭘 9월까지 기다리고 자식할 것 7월에 바로 금리 내려라 해서 그분들은 그러면 벌써 약간 빈혈 정세 내지는 이게 보였다는 얘기인데 자 요거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아까 우리 윤 파트장 말씀 듣다가 보니까 요거는 한번 지적하고 가야겠는데 진짜 우리가 자꾸 이렇게 얼핏얼핏 혼동하는 게 전년비 5% 인플레이션이 전년비 3.5%까지 왔다고 해서 물가가 떨어졌다는 표현은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물가가 떨어진 게 아니고 물가 상승률이 조금 떨어졌을 뿐이에요. 디스인플레이션이에요. 아까 QT 양적 긴축 규모를 갖다 좀 줄이는 QT 테이퍼링 하니까 마치 유동성이 공급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도 계신데 양적 긴축을 줄인다고 해서 그게 아니고 사우나에 그 큰 욕조 생각해 보세요. 밤에 이제 청소할 때 보면 바킹 빼면은 물이 쫙 빠져나가잖아. 네. 그게 이제 QT라고 맞아요. 물 빼는 건데 그렇죠. 수조에 있던 유동성을 빼 나가는 건데 물 콸콸콸 나가는 데다가 조금 작은 바킹을 넣어보라고. 그럼 물 빠져나가는 속도가 줄어들 뿐이지 물은 여전히 줄어든다니까. 네, 맞습니다. QT 테이퍼링 한다고 해서 시장이 이래저래 보니 시장에 돈줄은 줄어드는데 요거 한번 여쭤볼게요. 그동안에 기술주가 막 날아갈 때 러셀 2000이나 다우가 허부적거리다가 야들이 좀 저받을 때 갑자기 이쪽으로 싹 올라갔단 말이지. 그러니 무슨 순환매. 순환매 소리가 나왔단 말이지. 또는 최근에 또 살짝 우리를 갖다가 또 돌아버리게 했던 게 미국이 다소 밸류에이션에 부담이 있으니 여기서 차익 실현한 자금들이 신흥국으로 올 거야라는 얘기들이 막 돌았다고요. 그 얘기는 비유하자면 이거라고. 풍선에 여기 꼭지 딱 해놓은 풍선 이걸 꽉 누르면 얘가 불룩해져. 나스닥을 꽉 누르니까 다우가 러셀 2000이 부품해져. 그다음 얘가들이 빠지면 이쪽이 가. 미국이 빠지면 뭐 하다못해 중국이나 뭐 딴 데로 가. 이게 이제 그 논리인데 그 말은 풍선 안에 바람은 그대로란 얘기지. 유동성은 그대로란 얘기야. 그런데 미국도 빠져, 일본도 빠져, 유럽도 빠져, 한국도 빠져. 거기다가 주식만 빠지는 게 아니고 코인도 빠져. 이거는 지금 풍선에 이거 빵꾸가 났든지 이거 꼭지 이거 연 거예요 이거. 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금 돈들. 누가 일부러 빼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사라질 만한 메커니즘이 있는 거예요. 그 레포가 결국 돈이라는 건 대출에 의해서 예.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예. 레포 금리가 오른다는 것은 누군가 돈이 부족하거나 갚는다는 얘기거든요. 갚아낸다. 갚아 나간다. 돈을 갚는다? 물이 빠져나간다. 빠져나간다. 가슴이. 그게 지금 달러엔이 162엔 카드놈이 지금 150원도 깨졌으니까. 네.
거기에 바로 이제 N 약세 베팅의 가장 AI와 더불어서 페어 트레이딩으로 인기를 얻었던 플레이어들인데 이거를 하던 그 수많은 플레이어들이 자기의 부채를 갚기 시작하면 기존 포지션을 청산해야 되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리는 돈을 좀 고정된 풍선에 들어있는 이제 공기로 가정을 이제 많이들 하시는데 대출을 갚는다는 것 곧 공기 자체가 줄어든다는 얘기와 이제 똑같은 공기를 뺀다는 얘기와 같은 거기 때문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도 그 자금 시장 면에서 자금 자체 공기의 풍선이 빠지고 있다. 보통 이제 증시에서 이런 격언이 있지 않습니까? 주도주가 꺾이면 한번 순환매가 오지만 흐름은 끝났다. 제 얘기가 아니고 저희 주식 전략가 얘기입니다. 그래서 러셀로의 비급해 맨날 그런 식으로 숨어. 죄송합니다. 러셀로의 이동이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기회였다는 얘기죠. 시장 격언이 그거 있죠. 마지막 잡초들이 움직이고 나면 장 끝났다고. 제가 쩌리들이 움직이고 나면.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지금 고민해봐야 되는 게 지금 제 6페이지에도 그림을 들고 온 게 있긴 한데 제가 이전부터 이제 조금 미국 시장이 지금 좀 과열되고 나면 금리 인하 이후에 금리를 낮춰야 될 이유로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얘였거든요. 그러니까 저신용 쪽에서 자금을 조달한 사람들 이게 왼쪽이 뭐냐면 미국의 이제 프라이빗 3호로 이제 자금을 차입한 신용도가 낮은 기업들이 이자 보상 배율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번 돈에서 이자를 갚아야 될 그게 기준선을 못 맞추는 기업들의 비중인데 저금리 때는 뭐 10%대였다가 이게 금리 인상을 하면서 최근에 얼마까지 올라면 10개 중에 4개 업체들 정도가 그 자기가 번 돈으로 이자를 갚기도 이제 힘든 상황에 몰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아주 낮은 신용 등급, 최저 등급에 가까운 CCC 등급 애들은 싱글 B까지만 해도 뭐 한 등급 차이밖에 안 나는 것 같은데 걔네들이 요즘에 돈이 많이 풀릴 때 이쪽 신용 스프레드가 안정될 때 이 아주 낮은 저신용 등급 쪽의 스프레드는 더 이상 안정되지 못하고 좀 벌어지는 이 괴리차가 나타나기 시작했거든요. 이게 뭐냐면 한마디로 지금 아까 이제 유동성에 취약한 연결고리 쪽에서의 이제 부담들이 이제 좀 확인이 되기 시작하는 거고 예전부터 그래서 뭐 카드론 빌려 쓴 쪽이라든지 아니면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것도 이제 올해 만기가 많이 돌아오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도 얘기했고 그래서 저는 지금 아까 문홍철 팀장이 정확하게 지적했는데 페드가 이번에 좀 전향적으로 바뀌고 연준의 그 전환을 하던 그 매파들이 요즘에 톤들이 많이 바뀌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까 재정 정책은 이제 한계에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즘에 미국 국채에 대한 트럼프가 되면은 거기에 대한 신뢰성이 더 무너질까 봐 트럼프가 됐을 때 일시적으로 경기 부양을 해서 달러가 강할 거라고 단기적으로는 주장하지만 궁극적으로 달러 약세의 요인이다 트럼프는 그렇게 보는 시각이 많잖아요. 미국의 이제 미국의 이 여러 가지 신뢰성 부분을 건들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그래서 지금 최근 바이든 행정부에서 그래서 지난 2년간 무리하게 썼던 재정을 지금 환원시키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러니까 재정은 이제 빠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큰 얘기였지만 올해 들어서 이미 2분기까지 지난주까지 2분기까지 미국 성장률 괜찮게 나왔어요. 사실은 전분기 2.8%면 예상보다는 높게 나왔는데 거기서 재정의 성장 기여도가 빠지고 있고 그래서 시장에 그동안 연준이 긴축했을 때 뒤에서 이 돈을 몰래 대주는 아빠, 용돈 주는 아빠처럼 미국 정부가 지금 시장에 상당한, 그래서 문홍철 팀장이 늘 얘기하는 T-빌이 발행이 많이 되면 이거는 유동성이 풀리는 겁니다. 라고 했던 그 상황이 이제 어나인딩 되기 시작하는 거고, 그러면 지금 시장이 버티려고 하면 정부는 이제 더 이상 뭐 트럼프가 들어와서 다시 돈을 풀겠다? 그때까지 시간이 좀 상당히 걸리겠죠. 그러면은 지금 연준이 그래서 9월에 금리 인하를 해주면서 거기에 대한 컨트롤을 어느 정도 해가야지 이런 저신용 쪽에서 생기고 있는 리스크들을 이게 그러니까 지금 경기 침체를 당장 걱정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지금 주시장 며칠 이 변동성 커지고 주정받다고 지금 미국 경제가 침체가 왔습니다. 이렇게 샵룰 얘기하면서 뭐 자극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 증거를 명확하게 얘기하기는 어렵거든요. 이런 데이터를 보고도. 그러니까 지금은 연준의 역할이 저는 앞으로 한 분기 내 연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시장이 기대한 것보다 완화에 대한 기대를 더 가져갈 수 있다는 믿음을 줘야 위험자산들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이 국면들을 좀 가닥을 잡고 다시 좀 숨을 돌릴 수 있지 않을까. 9월 FOMC까지는 상당히 시장에 이 요동치는 현상들이 좀 진행됐거든. 오늘 밤에도 당장 고용지표 조금만 크랙 들어보십시오. 이제 매크로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봤지만
이제는 유동성에 대한 기대가 없는 상태에서 펀더멘탈이 흔들려 그러면은 시장에서는 이제 두 손의 떡 중에 이제 아무 떡도 없는 거예요. 그나마 지금 뭡니까? 아시아 전부 베트남 빼고 죄다 초토화됐고 베트남 장하다. 이 와중에 혼자 0.8% 올랐네요. 지금 뭐 유럽은 어떻습니까? 유럽은 1%대 유럽은 조정. 지금 1%대 이제 그러니까 하락인데 생각보다 선방하고 있죠. 네덜란드가 2%대고 생각보다는 나은데 금년 들어서 지금 제가 인포맥스 자료를 보니까 외국인들이 금년 들어서 저 코스닥 생략하고 코스피만 볼게요. 23조 6,500이네요. 금년 들어서 누적 네. 순매수가. 네. 그리고 개인은 15조 팔았고 오늘까지 해서 오늘은 많이 샀지만 샀다기보다도 대놨다 그냥 사졌지만 지수 선물 어떤가 싶어서 보니까 금액으로 따져서 3조 2,750억. 그러니까 현물 산 거에 비하면은 이게 7월 25일부터 이제 순매도로 접어들었는데 며칠 안 됐어요. 네. 그런 시기인데 이 상황이면 지금 현선물 따져봤을 때 거래소에서만 봤을 때 옵션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외국인들 입장에서 이 포지션에서 지금 여기서 빠지면은 그동안 빵빵하게 내고 있던 이익이 많이 줄든지 아니면 늦게 잡았던 포지션들 중에는 터질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얘들이 이 포지션 하에서 이제 믿는 구석은 설마 야들이 한국 장은 그냥 주물떡주물떡 저거 마음대로인데 여기서 또 나락으로 보내기 하겠어. 저가 다치는데 싶은 거. 아니면 나락으로 보내면서 또 이쪽 터지면서 조금 더 벌 수 있는 뭘 벌써 하나 만들어 놨는지. 그걸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 이승조 대표께서 무고쌤이 수요일 날 하는 거기에서 야들 그 삼성전자 올랐다고 좋아할 때 얘들 지금 폭탄 만들고 있을지도 모른다 했는데 오늘 폭탄 터뜨린 거 아니에요. 자, 그런 상황이니까 그런데 지금 조금은 뭐랄까 하도 오늘 동시다발적으로 이러니까 심상치 않아서 이제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거기서 아까 그 얘기도 짚고 넘어가야 되겠네. 트럼프 트레이드 해가지고 트럼프 지지율이 높았을 때 잠시 네. 시장 흐름을 가지고 우리가 트럼프 트레이드라 했는데 네. 지금 아까 문 팀장이 일문일답 두 갈씩 일문일답 할 때 많은 세력들이 트럼프 당선을 갖다가 어떻게 하든 피하고 싶고 막고 싶다 하는 그런 뉘앙스로 말씀하셨어요. 더 지금 정확하게 얘기하면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혹시라도 올 외환 시장에서의 움직임 이것이 기존의 헤지 펀드들이 왕창 잡아놨던 포지션과 완전히 반대입니다. 기존의 큰손 헤지펀드들이 다칠 수가 있다. 엄청나게 다칠 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 저는 이러한 균열의 시발점을 N이 만들었다고. N이 만들었다. 네. 지금 이 페이지 그림을 잠깐 보시면은 네. 여기 제일 안 보이는 빨간색이 N이거든요. 제일 밑에 있는 네, 그리고 이거는 통화의 가치예요. 통화의 가치. 해당 통화가 강해지면 위로 가고 약해지면 밑으로 갑니다. 네. 달러 대비. 예. 네, 아시겠죠? 빨간색이 N이거든요. 달러에. 네. 그동안 제일 약했네. 제일 그동안에. 약했죠. 뭐 다들 그랬을 텐데 이게 이상하게 대선 토론회 끝나고 나서 약세 폭이 좀 줄어요. 대선 토론회 끝나고 나서. 그때 이제 바이든 끝났다. 이거 트럼프 같으나 보다. 네. 그때까지는 아직 사람들이 긴가민가 했거든요. 예. 그런데 암살 미수가 한번 있고 나서 이제 거의 트럼프나 이랬지 않습니까? 그 직후에 트럼프가 N에 대해서 한마디 했습니다. 뭐라고요? 결국 트럼프는 관세 매길 거잖아요. 네. 그 상대 국가는 이번엔 중국뿐만 아니라 모든 수출 국가들. 거긴 당연히 일본이 크게 들어가겠죠. 네. 그런데 N이 저렇게 약하다. 뭐야, 관세 매기나 만하잖아요. N이 약하면. 그래서 트럼프가 그때 한마디 했습니다. N 약세를 저렇게 가져가는 것은 무역에 있어서 미국의 무역 적자를 늘어나게 한다. 관세 매겨도 소용없게 한다. 이거 지켜봐야 된다. 그때 근데 문제는 어마어마한 펀드들이 지금 N숏을 잡고 있잖아. 그런데 거기에 갑자기 트럼프가 한마디를 했네. 네. 그 옛날에 2018, 19년에도 우리가 경험을 했거든요. 그때 트럼프가 엄청나게 달러 약세를 유도했단 말이에요. 말로. 물론 실제 달러는 강해지긴 했지만 분명히 문우신 장관이나 트럼프는 당시에 달러 약세를 원했습니다. 이번에도 비슷하게 나오게 되면 N을 약세로 잡은 사람들은 기타 포지션이 뭐랑 똑같이 있을 수밖에 없냐면, 뭐냐면, AI롱, 반도체롱 다 같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갑자기 트럼프가 한마디를 했네. 그때 트럼프가
그리고 이 포지션 전부 다 아까 레포로 조달한 차입 자금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럼 이게 전부 다 같이 청산이 돼버려요. 그러면서 유동성은 전체가 줄어들게 되고 빚 갚아야 되고 레포 금리 올라가고 N은 강세되고 AI 팔아야 되고 반도체 팔아야 되고 신흥국 빠져나와야 되고 이런 식으로 그냥 연속적으로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제가 보는 게 바로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했던 트리거였다. 트리거였다. 그래서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 및 향후에 자 이게 또 가져올 결과가 뭐냐면 미국이 물러나서 달러를 약하게 만들겠어. 그러면 다른 나라는 그럼 난 두 발 더 물러설게. 지금 물러선다는 얘기는 한일 금리나 전쟁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통화 가치는 어차피 상대적인 거잖아요. 달러가 약해지면 다른 애들은 우리도 물러설래. 두 발 더 물러서. 그러면 서로 물러다니겠죠. 그럼 기준금리 더 낮춰야 되겠죠. 기준금리를 낮추려면 장기금리가 강해지게 되겠죠. 지금 얘네들은 장기금리가 강해진다. 장기금리가 이제 낮아져야 떨어진다. 즉 현재 레버리지 헤드 펀드들은 예. 할 수 있는 방법이 장기 국채 롱밖에 없습니다. 지금 들어갈 수 있는 포지션, 안전한 포지션은 그나마 자신의 포지션을 방어할 수 있는 거. 따라서 어마어마하게. 왜냐하면 러셀에서 한번 갔다가 이게 맞나 틀리나 이렇게 애매하고 그러다 보니 장기 국채로 엄청 들어가서 미국 국채 금리가 3%대까지 떨어지고 지금 우리나라도 모든 국채 금리가 2%대로 다 떨어졌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채권으로 지금 엄청난 공포 장세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일시적으로 뭐 문홍철 팀장이 얘기했다시피 트럼프 트레이드에 대한 기대가 외환 시장의 메커니즘으로는 트럼프의 뭐 달러 약세 예, 압박으로 예. 그럴 수는 있지만 근데 트럼프가 아까 관세 얘기도 하고 그리고 트럼프가 뭐 대표적으로 텍스컷 잡 액트 같은 재정 정책을 통해서 미국 경제 부양시키고 뭐 이러다 보면 인플레이션 얘기 또 이민자들 막 쫓아내가지고 뭐 미국 내 또 노동 시장에 고용 시장에 대한 뭐 타이트함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예. 저는 그러니까 문홍철 팀장이 방금 얘기했던 외환 시장의 메커니즘 문제도 있지만 주요 국가들이 지금 환율 전쟁을 나서기에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은 아까 그 소장님도 지적하셨지만 지금 물가 상승률이 좀 진정되는 거지 이 고물가 시대를 완전 종료했다라고 말하기도 좀 애매하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환율 공격적으로 지금 내년까지 통화 정책 완화에 대한 기대들은 무리한 긴축을 했던 미국을 필두로 뭐 한 150에서 200bp 사이까지도 통화 완화에 대한 기대들을 이제 프라이싱하기 시작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트럼프 당선됐을 때 이제 나타날 단기적인 역풍은 확대 재정의 관세의 뭐 이민자 정책에 하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들도 또 역으로 작동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게 굉장히 셈법이 좀 복잡하죠.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엄청난 불확실성 변수예요. 2016년에도 제가 기억나는데 그때 트럼프 당선을 맞추고도 근데 트럼프 당선되면 금융시장 불안이 커질 거라고 무지막지한 채권 롱들을 들어갔거든요. 트럼프 당선을 예측했던 분들이 네. 그랬다가 반나절짜리 그 어마어마한 손실을 입고 다 후퇴했던 경험이 있죠. 트럼프가 그때랑 지금이랑 또 다른 건 그때는 미국의 기준금리가 제로 수준에서 트럼프 취임하면서 그리고 미국의 국채금리 1%대 낮은 수준에서의 트럼프가 정책들을 쓰면서 금리 인상과 함께 이런 것 같지만 지금은 아주 고금리 시대에서 트럼프가 들어오는 그리고 또 트럼프가 초임이 아니라 재임이라서 자기가 지금 공약으로 내세운 뭐 보편 관세라든지 뭐 확대 재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 개인적으로 트럼프가 미국 지금 아까 재정 정책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지금 지난 2년간 무리한 재정 적자 때문에 이자 부담액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늘고 있는데 트럼프라고 지금 그 바닥난 국가를 정치인이니까 뭐 무리하게 끌고 갈 수 있지 저 쉽지 않을 거라 보거든요. 왜냐면 공화당이 하원 장악하고 있고 작은 정부를 취향하는 그 공화당 하원에서 트럼프의 정책 행정명령들을 일부는 할 수 있지만 예산은 의회가 훨씬 쉬지고 힐권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좀 거대하게 얘기한 건 우리가 트럼프 리스크를 너무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너무 많은 방향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저는 트럼프가 기업가 출신으로 주어진 현실을 되게 충족하고 갈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 말인즉 보편 관세도 무리하게 끌고 가지는 않을 것 같다. 옛날 중국하고 관세 매기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전면적인 전쟁을 하지 못했거든요. 그 1기 때도.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재정 같은 것도 무리해가지고 그게 또 미국채 발행에 영향을 주고 뭐 악재화되잖아. 저는 트럼프 생각보다는 뭐 트럼프 이제 이번에 대통령 되면 D가 없습니다. 이제 D가 없으니까 더 무리해서 재정을 쓴다. 아니요. 그거 외적으로 경제적인 부분보다 다른 쪽에 더 집중을 할 공산이 좀 크다. 그래서 저는 문홍철 팀장 아까 그 달러 그렇게 해서 약세 유도하는 정책 쪽 얘기를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달러가 그렇게 많이 약해질까에 대한 고민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뭐 채널 특성상 그리고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금융시장이다 보니까 이제 지금 제가 문제 제기하고자 하는 이런 쪽으로 논의가 깊이 들어가는 거는 뭐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은 거는 저도 압니다만 지금 우리가 오후 7시 43분이면 워싱턴 DC 쪽은 이제 오전 6시 43분쯤 되겠네요. 조만간에 다 뒤에. 이제 그거 하겠는데 고용지처럼. 아니 이제 고용지표도 나오겠습니다만 오늘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 아, 조 바이든이란 분이 출근하실까요? 아니면 지금 계실까요, 거기에? 어떻게 보세요, 두 분? 아니, 뉴스에 전혀 안 나오길래, 언제부턴가. 계시겠죠. 계시겠죠? 네. 그때 뭐 사퇴한다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이렇게 영상 하나 보고 깜짝 놀랐는데 기자들이 왜 사퇴를 하시게 되셨습니까? 사퇴하시게 된 뭐 소감은 뭡니까? 이랬을 때 그 반응이, what? 하는데 보니까 질문을 전혀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지금 뭔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는 것들란 말이죠. 더 큰 지금- 문제네요. 리더십의 부재. 지금 도대체 미국의 대통령이 지금 있긴 있는가 하는 궁금함이 있고, 그리고 어떻게 카말라 해리스가 갑자기 민주당 후보가 된 거예요? 저 동네는 법도 없고 뭐도 없나? 전당대회 같은 거 해서 뭐 후보 선출 과정도 없이 그냥 저렇게 바이든이 그냥 나는 해리스 지지해야 하다가 해리스 갖고는 안 돼 하던 오바마까지 그래 그럼 할 수 없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마 대선 자금 모아놓은 거를 그것 때문에 그렇다 치고 좋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되는 거 알지만 이스마일 하나에 이번에 그 하마스 지도자 네. 이란에서 암살당한 네. 거기가 뉴스의 흐름을 보자면은 하마스의 나름대로 고위 정치인으로서 이스라엘과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을 갖다가 휴전 협상을 갖다가 이렇게 주도해왔던 인물이라고 해요. 그 사람이 이란의 새로운 대통령 취임식에 축하를 갔다가 취임식에 참석하고 이란이 제공한 공식적인 영빈관 숙소에 머물고 있었는데 뭐가 날라와서 폭살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내부에 폭탄이 얼마 전에 심어져 있었던 것 같다로 오늘 뉴스 나왔어요. 그렇게까지 나왔다. 뭐가 날라왔다가 아니고. 문제는 그 옆방에 이란 나름 높은 지도자가 있었는데 여기에는 거의 위해가 안 갔고 정확히 얘가 어느 정확하게? 방까지 오케이. 있었는지 알고 어. 사전에 폭탄했단 말이야. 오케이. 이거 대단한 대단한 그거죠. 네, 대단해요. 자, 그러면은 그래서 이란 최고 지도자 대통령 말고 최고 하메네이가 이스라엘에 직접 공격을 하라 했고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했는지 아닌지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 뉴스를 딱 보면서 느낀 거는 지금 중동 전쟁 내지는 중동에서의 긴장이 완화되거나 휴전으로 이어지거나 하는 이쪽을 갖다가 원치 않는 세력들이 있구나 하는 걸 저는 직감적으로 느끼겠더라고요. 바로 이스라엘 현재 총리 네타냐후가 네타냐후. 가장 원하지 않죠. 원하지 않겠죠. 평화를.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 또한 어떻게 보면은 올해가 미국 대선의 해라는 거하고 엮어서 한번 생각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터커 칼슨이 했는 말이 하나씩 실현화되고 있죠. 암살. 팍스에서 잘렸을 때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암살을 갖다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도 시원찮으면은 전쟁을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 조금 그런 부분도 한번 우리 무슨 지금 시장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해야 하는데 저는 오히려 진정한 트리거는 그런 쪽에서 오는 것 같아가지고 세계 역사를 보거나 뭘 보면 제가 지금 너무 음모론입니까? 임계 상태에서 임계 상태에서 임계 상태에 있으면 오스트리아 황태자가 길을 잘못 들어서 총에 맞으면 네 이게 세계 대전이 되는 겁니다. 그러죠. 지금이 이제 임계 상태였느냐, 중동에서 트리거가 터질 것이냐. 이제 시청자분들은 그 기준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우리 그래요. 그래도 정파인 우리 윤 파트장께서는 방금 제가 제시한 가설을 어떻게 받아주시나요? 택다인 얘기입니까 지금? 뭐 제가 좀 재밌게 본 역사 중에 하나는 가장 그 핵심 주도권을 갖고 있는 국가들의 정부 부채가 어느 정도 임계치에 차 올라갔을 때 전쟁이라는 과정들로 아니면은 뭐 방금 얘기했던 국가적인 마찰로 해소하는 과정들이 역사에 꽤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적정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창조적 파괴죠. 그러니까 다시 이제 이 전쟁 뭐 우리나라 한국 전쟁 때문에 옆에 일본 경제가 일어설 수 있었던 거고 우리는 또 베트남 전쟁 때문에 또 약간의 수혜를 받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정부 부채가 위험 수준까지 올라온 이
탑티어 국가. 지금 중국도 최근에 재정 개입이나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국가들이 지금 팬데믹 이후에 다들 그런 부채, 인플레이션 문제들을 안고 왔잖아요, 사실. 그거를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올해도 선거에서 많은 정권들이 교체되고 하는데 이런 경제적인 백그라운드들이 상당히 많은 정치적인 부담으로 작동하고 있잖아요. 그럼 아까 문홍식 팀장이랑 방송 전에 저희가 뭐 얘기하다가 희생양이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희생양. 예, 희생양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정치적인,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걸 또 제일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사실은. 트럼프가 지금까지. 그러니까 뭐 지금 바이든 행정부도 지금까지 많은 소요 속에 지내왔지만 이런 긴장감들이 높아지고 특히나 자국 이기주의 형태로 지금 국가들이 좀 많이 통화 정책도 다 다국화되기 시작하고 이런 정책들이 다국화되고 이런 상황들이 그런 리스크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중국도 지금 그 부동산 문제 해결하고 싶은데 뭔가 그러면 자기네들의 경제 활력소 자극이 필요한데 그동안 할 건 다 해봤잖아요, 사실은 중국도. 이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유령 도시까지 만들어서 뭐 지방 부동산까지 저렇게까지 거품을 만들어놨는데, 예, 충분히 그런 고민해볼 만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자, 지금부터는 지금 오늘 자료도 가져오시고 오늘 이 정신없는 상황을 갖다가 겪으면서 이제 인포맥스 라이브 나오시면서 두 분이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거 듣는 걸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상. 우리 문 팀장님 먼저 하실까요? 한국도 빨리 한국도 빨리. 금리를 내려야 된다. 우리도. 연준은 금리 내리는 건 둘째치고 빨리 유동성을 오히려 풀어야 된다. 지금 돈줄이 말랐다고 보시는 거예요? 네. 지금 이 상황을 빨리 막지를 못하면 일부러 사고로- 안 풀면 어떡합니까? 일부러요? 일부러 안 풀 수도 있거든. 얼마든지. 뭐 사실 FOMC 내용을 보면 아직 얘네들이 사태의 심각성을 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파악한다고 가정합시다. 그 사람들이 뭘 모르고 극한다고는 파악을 하면은 했는데 안 하면 이거는 배임이죠. 배임일 수도 있고 사람들의 모든 일부러. 행동 가운데는 보면은 의도? 그 숨겨진 의도가 있거든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 오늘 이렇게 요 근래 이제 시장이 약세가 가면서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도 네. 뭐 가슴 아프고 이런 분들 많겠지만 사실 지난 2년간 미국 증시 상승의 기울기를 놓고 보면 좀 과도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민간의 자생적인 선순환으로 올라갔으면 그러면 순환매 같은 것도 나왔어야 되고 하는데 연준의 그 무리한 긴축 속에서도 저렇게 테크주 중심으로 해서 올라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연준이 금리를 지금 이제 저는 아까 연착륙을 위해서 이제 통화정책의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 속도를 내지 않고 저렇게 하는 거는 인위적인 어느 정도 지금 이런 자산시장에 대한 급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한번 스트레스 테스트 구간이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스트레스 테스트.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미국에 최근에 뭐 금리 올렸어도 주택 가격도 오르고 있잖아요. 공급이 네. 없어서.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 금리 이제 재정 정책에 대한 자극을 끊으면서 어느 정도 조정받냐. 그러면 이제 연준이 거기에 맞춰서 저는 좀 단계적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봐서 내년까지 저희는 그래도 시장 컨센보다 좀 높게 보지만 한 175bp 정도는 금리를 낮출 수 있다. 지금 올해도 3차례 정도까지 인하하면서 스무딩을 위한 노력들을 해 나갈 거다라고는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9월 FOMC까지 시장은 이제 매크로 지표까지 두고 이 부족해진 유동성 환경에서 계속 의심을 하겠죠. 그러면 되게 불안하게 움직일 것 같아요. 하지만 9월 FOMC부터 액션이 들어가고 그러면서 이제 뭐 대선 결과에 따라 또 불확실성이 또 남아있긴 하지만 연준이 거기에 맞는 유동성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회복한다고 하면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샵률 같은 것 때문에 뭐 엄청난 경기 침체 국면으로 진입하겠다. 그 가능성은 지금 좀 낮게 보고 있고요. 오케이. 단기적으로 변동성 높은 구간 소화해야 된다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질문. 오늘 같은 장을 물론 시장에는 항상 상방 배팅망자들만 있는 게 아니고 하방 배팅으로 돈 버는 사람들이 많으니 돈 버는 사람들도 없지 않으니 저쪽에 꽃버스 이런 쪽으로 하신 분들이에요. 오늘 다들 지금 개꿀 하면서 지금 아주 흐뭇한 주말을 보내고 계실 거 아닌가. 자, 그런 걸 떠나서 대부분이 지금 이제 약간 멘붕이에요. 여기서 대응 전략을 여쭙겠습니다. 단, 전제 조건. 하나만한 뻔한 소리는 두 분한테 기대 안 합니다. 예를 들어 소나기는 피하세요. 무슨 뭐 이렇게 봐가면서 지표를 봐가면서 뭐 적절한 부분에 나눠서
저 분할 매수 들어가서 이런 소리 말고 자, 이 장에 지금 나 지금 멘붕 왔어요. 어떻게 전략을 주시겠어요? 멘붕 왔는데 전략을 하기 전에 일단 마음부터 추스리시고. 마음부터 왜냐면은 멘붕일 때 결정하지 말아라는 격언이 있거든요. 기쁠 때 약속하지 마라. 기쁠 때 약속하지 말고 비슷한 격언입니다. 그래서 일단 마음을 추스리시고 저희는 사실 사이클이 끝났다. 책임질 수 있어요. 어? 제가 아니라 저희 주식 전략 하시는 분이 또 도망간다. 다음 오케이. 주에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이분이 다음 주에 출연한다고 하니까 이제 그래요? 그때 또 시청자분들이 한번 방송을 보시고요. 일단 제가 아니라 이제 그분이 주식 사이클은 끝났다. 이렇게 보고 계시다 보니까 난 도저히 주식에서 손을 뗄 수가 없다. 현금은 난 있는 꼴을 못 본다. 그러면 최대한 배당주 같은 금리 하락 수혜주. 혹은 앞으로 금리가 하락하면 또 좋을 애들이 있겠죠? 이건 이미 시청자분들도 다 마음속에 있으실 거예요. 금리가 하락할 때 좋은 주식들 이런 쪽으로 옮겨가시라. 그게 아니고 나는 팔 수 있다. 팔 수 있다. 팔 수 있다. 헤지펀드다 나는. 나는 다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지금 빨리 장기 채권. 팔고 그 돈 갖고 장기 채권 장기 사라. 채권으로 뭐 ETF도 있으니까 그쪽으로 하루빨리 옮겨가셔야 된다. 최근에 뭐 개인 투자자들이 뭐 펀드들이 만드는 뭐 30년짜리 미국채 ETF라든지 아니면 그 관련된 뭐 그런 상품들 뭐 설정하면은 뭐 일주일 안에 뭐 몇천억씩 돈들이 들어오고 막 그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쪽에 지금은 채권 시장에 갖고 있는 피난처로서의 역할이 저는 분명히 채권을 보는 사람이니까 그런 쪽을 강조하는데 위험 자산은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저는 9월 FOMC까지 조정이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서 또 기회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아까 이보다 좋을 수는 없긴 하지만 지금 올해 미국 성장률이 다시 뭐 2% 밑으로 곤두박질 칠 정도로 위축되는 국면도 아니고요. 그리고 유동성은 지금 극대화됐던 부분에서 이제 쪼그라들고 스트레스 테스트 구간이 지나고 미국 증시가 조정받으면 작년 10월 달에도 미국 증시 10% 가까이 조정받았습니다. 미국 10년이 5% 가까이 올라갈 때 S&P 지수가 4,600에서 4,100까지 빠졌거든요. 네. 그때 그 한 두 달간에 빠졌던 그 강도를 놓고 볼 때 지금 이제 오늘 하루 충격이 되게 크긴 했지만 그 정도의 조정폭이 들어오고 나면 연준의 또 스무딩으로 어느 정도 또 기회를 만들어갈 수 있다. 저는 이전에 나와서도 얘기 드렸지만 금리 지금 뭐 한 내년까지 200bp를 낮춰서 3.5%의 기준금리가 사실 지금 뭐 그동안 쩔어 있었던 뭐 미국의 소형주 순환매로 뭐 이런 쪽으로 돈이 간다? 아니요, 그들은 그 3.5% 기준금리도 높은 금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미국의 지역은행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건설주 뭐 이런 데로도 돈이 좀 갔다고 하더라고요. 금리 인하 기대 때문에. 네. 그런 데도 강세였는데 전 그런 데보다는 오히려 이익을 확실히 내고 있는 종목들이 지금 그동안 많이 올랐으니까 조정폭도 크긴 한데 9월 FOMC까지 아까 봤다시피 저는 역사상 가장 믿는 숫자 중에 하나가 커스터라니가 얘기했지만 주시장은 1표준 편차 정도는 이유 없이 오르고 내릴 수 있다는 게 한 7% 정도거든요. 그 7% 정도의 조정이 나와서 10% 사이 정도 조정 국면이라고 하면 9월 FOMC쯤에 지금 이제 힘이 빠지고 있는 뭐 우리가 제일 메인으로 많이 샀던 종목들 그 종목들이 그동안 올랐던 이유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이번 조정이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서 저는 아직까지는 지금 큰 틀에서 그쪽에서 기대를 저버릴 정도의 국면인가 그 정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요. 시간 관계상 오늘 여기서 줄이는데 오늘 우리 시청자분 여러분들께는 오늘 저희 자료실에 우리 윤 파트장하고 문홍철 팀장이 올려놓은 오늘 이 장표가 있습니다. 이거 한번 이렇게 시간 되실 때 주말에 또 일요일까지 해서 한번 쭉 한번 훑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료들이 좋은데 이거 다 붙들고 두 분 모시고 얘기하기는 쉬워서 자료 살피는 거는 우리 이제 독학으로 넘기겠습니다. 자, 그래도 어쨌거나 들어올 때 그렇게 피곤해하던 우리 윤 파트장 1시간 또 얘기하고 나니까 오히려 좀 살아나네. 지금도 죽겠습니다. 죽겠어요. 네. 이렇게 하니까 힘들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예. 나는 힘들어 죽겠어. 이게 찍고 저희- 까불면서 해야 이게 뭐가 팍팍팍 막 튀어나오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나도 깜짝 놀랄 만한 뭐가 막 튀어나올 때가 있는데 너무 이게 또 오늘 같은 날
조심해야 된다 싶어서 조심하다 보니까 재미가 없네. 힘든 고객들을 위해서 저희라도 힘을 내야죠. 오케이. 그래요. 두 분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